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잠시 뒤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런 출국으로 경찰 수사가 지체됐던 만큼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먼저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나 기자, 김 시 의원이 귀국을 했습니까? 네, 김 시 의원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귀국행에 오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시 의원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편이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 상태여서 곧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김 시 의원은 지난달 31일 돌연 자녀를 만나러 간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귀국길에 오른 겁니다. 당초 김 시 의원은 내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항공편을 앞당겨 예정보다 빨리 귀국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시 의원은 미국 현지에서 자녀를 만나지 못한 걸로 알려졌는데 정작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 나타나면서 도피성 출국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미국 체류 기간 중 김 시 의원이 텔레그램을 2번이나 탈퇴했다 가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 전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경 시의원의 미국행을 놓쳤던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면 바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미영 기자, 김 시의원이 경찰에 바로 조사를 받으러 오는 건가요? 네, 김경 시의원은 귀국하는 대로 임의동행 방식으로 수사팀이 있는 이곳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한국당을 밟는 대로 곧바로 출국 금지도 신청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김 시의원이 귀국 일정을 미리 알려온 만큼 당장 체포를 통해 신병 확보를 하진 않고 김 시의원 측이 요청할 경우 조사 일정을 따로 잡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술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등을 카페에서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 전 사무국장은 앞선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아 차에 실었지만 돈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돈이 전달된 과정과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김 시 의원이 미국 체류 기간 텔레그램에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된 만큼 조사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확보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공천 헌금 의혹 당사자에 대한 본격적인 경찰 수사를 앞두고 역시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돼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결자 해지를 촉구한 건데 민주당 입장이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김 의원 측은 탈당에 부정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의원을 단호히 조치하라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김 의원을 향해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윤리심판원의 절차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던 이틀 전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현재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내일 윤리심판원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비상징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 의원 측은 윤리심판원에 최대한 잘 소명하겠다면서도 탈당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이 상황을 이렇게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조금만 좀 믿고 기다려 달라.
오늘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선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삼선 한병도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결선 투표에 진출해 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3위는 친명계 강두구 의원과 신천계 문정복 이성윤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 차남과 삼남은 모두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해당 근무지에서 공익요원을 뽑은 건 처음이거나 유일했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과 부당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차남과 삼남이 각각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서울 소초구의 지역아동센터와 방배경찰서입니다. 해당 센터는 이 후보자 차남이 복무를 시작한 2014년 단 한 명의 공익요원을 배정했고 방배서의 경우 삼남이 복무를 시작했던 2019년부터 3년이 공익요원을 배정한 처음이자 유일한 기간입니다. 차남과 삼남은 입대 시점에 각각 사당동과 반포동에 거주했는데 해당 지역에서 각 근무지까지의 거리는 7.5km와 2.2km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두 아들의 공익근무지가 이 후보자의 과거 지역구인 서초구와 집 인근이고 아들들이 근무할 때부터 공익요원 배치를 시작했다며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금수저 병역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한 것 아니냐며 두 아들의 병역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후보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공직 부적격의 끝판왕을 보는 듯합니다. 이 후보자 측은 병역 법령에 따라 보충력 판정을 받고 만기 복무했다며 세 아들 모두 병역 의무를 마쳤고 불법과 부당함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진보 성향 참여연대 등이 소속된 시민단체 주거권 네트워크는 스스로를 무주택자로 내세웠던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부정청약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어제 불러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소장이 접수된 지 46일 만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의원은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재작년 10월 국회 보좌진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5일 피소됐습니다. 뭐 하시냐?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경찰은 고소장 접수 46일 만인 어제 오후 장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당시 경위와 성추행 여부는 물론 의혹 제기 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혐의 등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지난달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데 이어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고와 폭행, 통비법 위반 등이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장 의원은 조사 직후 SNS에도 글을 올려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라며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짜깁기 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장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이런 장경태 의원 주장에 피해자 측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파렴치한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상을 단 3초짜리로 표현한 데 대해선 본질을 흐리는 표현이라며 단 1초라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가해자의 적반하장 으름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변정현 기자입니다. 성추행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장경태 의원 주장에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파렴치한 2차 가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왜곡된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장 의원이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을 단 3초짜리라며 원본 영상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본질 흐리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습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단 1초만 해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며
해당 영상은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TV조선 보도 당시에도 장 의원은 사실 왜곡을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장면을 흐리게 처리했을 뿐 짜깁기한 대목은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영상과 피해자의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짜집기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A씨도 성추행을 더 하도록 방관하며 계속 촬영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일축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이제 손이 들어가는 빛이 보이니까 쉬자마자 그거 보고 그냥 제가 급발진을 한 거죠. 눈이 뒤집어져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 정당으로 불려도 할 말 없다며 법사위원 감투를 쓰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은 장경태 의원의 발언이 다시 논란입니다.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장 의원 관련 의혹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장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피해자 전 남자친구가 촬영을 해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그 해당 영상이 짜깁기 됐다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짜깁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영상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만 했을 뿐 편집이나 수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에는 모자이크가 제거된 원본 영상이 피해자 측을 통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쟁점은 명확합니다. 영상 속에서 장 의원의 손이 왜 피해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영상이 3초 분량이라거나 보도 영상의 모자이크 처리를 문제 삼는 건 모두 성추행 사건 본질과는 무관합니다. 장 의원이 이 영상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걸 했다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증거 보전 신청은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재판 전에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엔 피해자 측이 이미 원본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상태여서 원본이 훼손될 가능성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때문에 피해자 측은 장 의원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원본 확보를 핑계 삼아서 영상을 대중에 공개해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에게 관심이 쏠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미 유튜버와 여당 보좌진 등에서 AI 조작 사진으로 2차 가해가 벌어졌었던 만큼 만약 영상이 유튜버 등에게까지 유출될 경우엔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당 윤리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 게시판 논란, 이게 다시 좀 시끄러워요. 네,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다수의 글을 올렸다는 이 소위 당원 게시판 논란은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 들어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지만 한 전 대표는 가족들이 글을 올린 건 맞지만 대부분이 언론 사설이나 칼럼들을 옮긴 것이라며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사설 외에 가족들이 직접 비판 글을 쓴 사실은 없다는 겁니까? 이 한 전 대표는 모든 글을 다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문제가 될 만한 글이 있었다면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올린 거는 사설 칼럼 외에 일체 어떤 글도 없는 거죠. 제가 전체를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런데 문제를 삼을 만한 글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당무감사 이렇게 시끄럽게 했으면 자기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걸 밝혀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네. 이 당무감사위가 사례로 제시했던 욕설이 담긴 글은 올린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당무감사위는 왜 한 전 대표 가족들이 글을 올렸다고 보는 겁니까? 이 문제가 된 욕설성 글의 대부분은 동명이인 한동훈 계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무감사위는 이 계정이 그냥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 한 전 대표 가족들과 같은 IP 주소를 공유한 계정이라며 동일인의 소행일 수 있다고 했지만 관련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당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당무감사위에 보고된 내용은 하나의 IP에서 5개 아이디가 동시에 접속됐다는 사실뿐이었고 그 5개 아이디 가운데 동명이인 한동훈이 포함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동명이인 계정의 글을 마치 가족들이 작성한 것처럼 공개했다는 게 한 전 대표 주장입니다. 특히 이호선 위원장이 SNS에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동명이인 한동훈의 글을 가족 이름으로 바꿔서 표기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서 조작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욕설은 아니더라도 가족들의 계정을 통해서 이 정부 비판성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익명 게시판에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게 문제가 되느냐는 한동훈 전 대표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여당 대표 재임 시절 가족 계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성 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일반적이진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기에 정리됐어야 할 사안을 지나치게 오래 끌면서 피로감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북한이 연이틀 한국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에 나섰습니다. 어제 군 총참모부 대변인에 이어 오늘은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정부를 향해 주권 침해 도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 건데 어제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화에도 우리 정부 책임론을 명확히 한 겁니다. 먼저 최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김여정 명의 담화를 통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고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건 처음입니다. 어제 북한군 총참모부 성명에 이어 이틀 연속 무인기 사건에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김여정은 무인기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우리 국방부를 향해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해명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남남 갈등을 유발을 하는 거죠. 저자세적인 성명에 대해서 김여정은 한국 국방부를 칭찬함으로써 그러면서 민간 소행이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드론 도발 등 맞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 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이 이 같은 북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 거란 해석과 함께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두 국가론에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동시에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청와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첫 발표 이후 이틀 동안 우리 정부가 낸 입장문만 총 7차례에 달하는데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직후 청와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한 국방부 입장에 김여정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자 같은 메시지를 다시 낸 겁니다. 군경 합동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영공 침범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김여정 요구에 호응하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발표 4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국방부가 우리 군의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는 1차 입장을 공지한 데 이어 오후 4시 민간 영역에서 운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밤 9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운용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며 군경의 엄정 수사까지 지시한 겁니다.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연 청와대가 이 대통령 지시를 조치 중에 있다고 알린 것까지 포함하면 이틀간 정부에서 나온 입장문만 모두 7건에 달합니다. 야당에선 북한의 허위 주장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민간 범죄 가능성까지 먼저 꺼낸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북한의 적반하장식 주장을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군경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북한이 확보한 사실과 대조하기 위한 남북 합동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네, 어제 하루 새 도로 위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경북에서만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주 약한 비나 눈에도 생겨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눈에 잘 띄지 않는 블랙아이스에 대한 공포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 어제 사고 현장에 이심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추가 사고 예방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어제 5명이 숨진 사고 현장은 후속 처리가 끝나 현재 정상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는 제설 작업을 강화하며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 제설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블랙아이스,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공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어제 사고를 보면 기상청에서 측정되지 않을 만큼의 적은 비가 내려 도로관리당국에서도 결빙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반 전 도로공사의 순찰차가 사고 지점을 둘러봤지만 이상이 없었고 순찰 직후부터 내린 아주 약한 비가 빠르게 얼어붙으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설이나 폭우가 아닌 약한 눈비에 의한 빙판길도 예상하고 대비가 필요한 건데요. 정부는 지난달 실시간으로 도로 살얼음과 안개 등을 알려주는 도로 위험 기상 정보 서비스를 전 국민에 개방했지만 어제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심철 기자, 어제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확실한 결빙 예측 시스템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의 치밀한 사전 제설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 스스로 안전운전을 꼭 해야만 합니다. 경북에서는 십중 추돌로 인한 5명 사망 외에도 어제 오전 7시 반쯤 성주 초전면의 내리막길에서도 트럭 2대가 잇따라 미끄러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오늘 해당 사고 현장을 둘러봤는데 급경사의 내리막길에 뒤늦게 제설 모래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오후 1시쯤 전국 폭설에 대비한 하전 제설 등 선제적 대응을 긴급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던 건데요. 반복되는 살얼음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발빠른 사전 제설 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운전자들 또한 폭설이 아닌 아주 적은 양의 눈이나 비에도 도로가 순식간에 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로가 젖어 있다면 반드시 속도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남성주 IC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새해 두 번째 주말 날씨가 무척 매섭습니다. 전남과 제주 등을 중심으로 20cm가 넘는 눈 폭탄이 쏟아졌고 태풍풍의 강풍까지 불면서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여기에 한파까지 덮치면서 폭설과 강풍, 맹추위에 3중특보가 내려지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한도심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빙판길 언덕에 멈춘 차는 연신 헛바퀴만 돌고 제설처와 주민들이 눈을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와서 도와주고 했음에도 벅찬 그런 일이 있어요. 한밤중 내린 눈폭탄에 오도 가도 못하는 운전자들은 차마저 버려두고 탈출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내린 눈의 양은 전남 무안 25cm, 목포 20.4cm, 강원도와 경북 곳곳에도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많은 눈에 오늘 오후 12시 반쯤 전남 진도에서는 버스가 전복돼 2명이 다쳤고 전남 6곳 등 전국 17곳에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중형 태풍 수준의 초속 20m가 넘는 강풍도 계속돼 전국 3면 해안가에 모두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오늘 오후까지 전국에 접수된 강풍 관련 신고는 1,600건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보 날씨에서 이제 주의보를 바꿔주긴 하는데 파도가 워낙 세가지고. 또한 강원과 경기, 충청 등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로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돼 한파 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6월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지자체장 등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폭 무마에 관여한 혐의로, 최대호 안양시장은 유권자들의 밥값을 대신 내줬다는 이유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고발한 사람은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유 전 장관은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합니다. 유 전 장관은 임 교육감이 3년 전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딸과 관련한 학교 폭력 무마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농단의 핵심입니다. 임 교육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감사를 했을 때도 특별히 달리 적용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그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구민 10여 명의 밥값 30여만 원을 내줬다는 혐의로 고발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시장 측은 비서진의 단순 실수로 곧바로 결재를 취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유기상 전 전북 고창군수는 불법 모금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혁신을 고민해보는 연중 기획, 달리자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지원책을 짚어보는데요. 복지 정책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구호 요청을 보태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위기 가구, 앞으로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네 통장이 아파트 우편함을 세대별로 일일이 다 열어봅니다.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은 없는지 살피는 겁니다.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위기 가구를 찾는 데에는 이렇게 쌓여있는 카드 고지서나 납부 독촉서 등이 좋은 단서가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를 퇴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는 좀 관리사무실에서도 체크를 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 얘기해주면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홀로 사는 노인들은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통장님도 친근하려고 채용장님 전화번호도 알아두고 해서 행정기관 그 연락도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서울 서대문에서 고독사한 70대 장모 씨는 지난해 8월 집을 찾은 부동산 중개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현재 복지체계에선 위험 징후를 빨리 알아채기 어려웠습니다. 고령에 좋고 노인이시고 흑자가 아니셨어요.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때문에 단전 단수나 건보료 체납 모니터링을 넘어 직접 발품을 파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라면과 즉석밥 등을 주며 형편을 살피기도 합니다.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춤으로써 위기 가구가 빨리 지자체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실제 50대 남성이 생필품을 받으러 왔다 기초생활보장과 자녀 장애인 등록까지 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가 독거노인을 넘어 독거 중장년, 은둔형 청년과 장기 채무자 등으로 확대하면서 선제적인 위기 가구 발굴 노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전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2026이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CES는 더 이상 가전 전시회가 아닌 AI가 접목된 미래의 일상을 직접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류에게는 AI와의 공존이라는 숙제를 던졌고 우리 산업계에는 최첨단 기술 경쟁이라는 부담스러운 과제를 안겼습니다. 감탄과 충격의 현장이었던 CES 2026을 임유진 기자가 오늘의 포커스에 담았습니다. CES 개막과 동시에 모여든 인파. 3, 2, 1.
최대 가전 박람회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행사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향연으로 변신했습니다. 로봇이 무술 실력을 뽐내고 매끄러운 발차기로 수박을 단번에 격파합니다. K-팝에 맞춰 칼군무를 선보이고 자연스럽게 걷고 손을 흔드는 현대차의 인간형 로봇은 사람을 빼닮았습니다. Atlas has 360-degree cameras, see in all directions, so it understands when people are approaching, which is part of our holistic safety concept. AI가 로봇에 스며든 피지컬 AI를 향한 도전은 거셌습니다. 산업 현장에선 사람 대신 로봇이 작업을 하고 가정에서는 새로운 가족으로 AI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I think with the current technology, the robot could do the same as the real pet. 모빌리티와 결합한 AI는 이동 수단의 혁신도 보여줬습니다. 차량 유리 전체가 스크린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로봇 청소기 업체도 고성능 차량을 공개하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Yes, it's amazing. Usually you see the robot cleaning companies and how they now can use the technology used on these devices now on a vehicle, which is a really nice design. 중국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제품 베끼기 등 논란도 있었지만 AI와 결합한 첨단 기술은 산업계 전반에 자극을 줬습니다. Sure. Yeah, so I thought when I first saw the TV, it was coming out and it looked like 3D. It was very cool. CES 최강자로 불리던 삼성은 아예 최대 규모의 단독 전시장을 마련해 중국과 차별화를 뒀고 Las Vegas Convention Center, it's usually really crowded and it's also smaller. So now that we have this really huge area, we can enjoy each of the concepts of Samsung and there's also more space. 엔비디아의 젠슨 황, AMD 리사수,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 시대의 패권을 주기 위해 합종 연행했습니다. Mercedes agreed to partner with us 5 years ago. To go make all of this possible. 혁신가들의 등장을 주제로 한 올해 CES는 내년엔 더 뜨거운 혁신을 예고하며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AI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의 경쟁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게 현실입니다. 초격차를 자랑하던 반도체 경쟁력이 대만에 따라잡히면서 1인당 GDP도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호황이고 반도체주가 연일 신고가를 쓴다고 좋아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 지난해 연간 총 매출은 약 175조 4,090억 원으로 1년 만에 매출 신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AI 반도체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1인당 국민 총 생산, GDP의 흐름도 바뀌었습니다. 来为下一个世代人工智慧以及前瞻应用，这是台积电的时刻，也是台湾的时刻。 대만의 1인당 GDP는 4년 연속 상승세를 타더니 지난해엔 38,748달러를 기록하며 22년 만에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2003년 IT 버블 붕괴로 아시아의 네마리용 대열에서 밀려났지만 정부 주도로 AI와 파운더리 산업에 집중 투자한 결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다시 전세를 역전시킨 겁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과 원화 가치 약세란 이중고에 놓이면서 3년 만에 1인당 GDP가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만은 지금 파운드리 산업을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 육성을 한 것이고 뭔가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있어서 인구 구조 변화와 합쳐지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이 급감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2%대 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1인당 GDP가 다시 37,000달러대에 진입할 수 있을 거란 입장이지만 AI 반도체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집착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힘든 방법을 써서라도 가져오겠다고까지 했는데 베네수엘라에 그랬던 것처럼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국제부 이채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관련된 나라 외교 수장들이 다 같이 만난다고 하는데 편입 논의를 실제로 하는 겁니까? 네, 회동에는 미국과 그린란드뿐 아니라 덴마크까지 3국의 외교 수장들이 참석합니다. 당사자 간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덴마크와 그린란드 간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인데 그린란드에서는 미국과 양자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에 모종의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현 상황을 비교할 때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독립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덴마크는 2009년 광물 탐사 개발권과 같은 경제권을 그린란드에 일부 이양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중국 기업들이 아연과 우라늄 같은 채굴에 투자를 하면서 진출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중국과 북극 항로 개발 실무 협의에 돌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중러를 막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If we don't do it, Russia or China will take over Greenland. But you know, the fact that they had a boat land there 500 years ago doesn't mean that they own the land.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그린란드를 어떻게 접수하겠다는 걸까요? 네, 일단 현재 상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가 됩니다. 또 독립 후에 미국과 협정을 맺는 방안,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강제 병합하는 등 3가지 방법이 거론이 됩니다. 첫 번째 방안은 그린란드 미 공군 기지의 주둔 규모를 늘리는 건데 비용 측면에서 미국은 원하지 않는 방식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1년 전 덴마크 매체의 조사에서 그린란드 주민의 과반이 독립을 원한다고 답한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린란드법에 주민투표에 따라서 독립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린란드의 외교나 국방 결정권은 덴마크 법에 명시돼 있어서 미국과 덴마크 또는 세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힘든 방식이라는 게 말씀하신 3번째 방식일 수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군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처럼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에 군사 공격까지 감행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10배 크기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건 베네수엘라 때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덴마크가 능력이 없고 미국 편입이 그린란드에 더 좋다는 여론전을 펴는데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개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제공하는 혜택이 부여될 때 실제로 그린란드 내부의 주민들의 여론도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주민들의 여론 그리고 국제 정치적인 여론을 먼저 움직이는데 미국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의 국제 질서가 국제법보다는 힘의 논리에 더 좌우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원 영월군이 개발한 서체, 영월체가 세계적 건의의 디자인 어워드 본선에 올랐습니다. 홍보를 위해 개발한 지자체 서체 가운데는 기업 제품 포장지나 광고 등에 사용돼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봄 독일에서 열리는 IF 디자인 어워드. 70년 넘게 이어온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입니다. 각종 제품과 서비스 등에서 만여 점이 출품되는데 강원 영월군이 개발한 서체인 영월체가 본선에 올랐습니다. 동강과 선돌 등을 본떠 만든 독창성에 기능성까지 인정받은 겁니다. 영월의 자연의 특징, 어떤 도시의 특징들을 담았기 때문에 이 영월체가 널리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영월을 홍보할 수 있는. 파도를 연상케 하는 속초 바다체는 지난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공식 포스터에 사용됐습니다. 국제 행사 포스터에도 잘 어울리고 한글 특유의 개성을 살리면서 외국인에게는 낯설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경 감홍 사과체는 화장품 등 제품 포장지에
대구 수성 해정체는 광고와 드라마에 활용돼 널리 알려지면서 수십만 명이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정도입니다. 서체 개발에 들어간 예산 대비 홍보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적은 금액으로 폰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30년, 40년 계속 쓸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차원이 되다 보니까 서체를 개발한 자치단체는 전체의 약 30%에 이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휴일인 오늘 서울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고요. 강원과 서해안, 제주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서울은 영하 9도, 대관령은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이 3도, 청주 4도, 부산은 8도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제주의 눈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시작될 텐데요. 서울에는 1cm 미만, 충북에는 1에서 3cm,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2에서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여기에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주의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1일 일요일 뉴스7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